경제와 투자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그 핫한 메타버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상과 현실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계들, 엄청난 메타버스 열풍이 지금 주식시장에도 불고 있고요. 관련된 주식들이 쭉쭉 오르고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 실체적으로 메타버스가 뭐냐, 앞으로 달라질 세상이 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 이승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에 대한 저희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오늘 시원하게.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메타버스 비긴즈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네. 팀장님의 책 제목, 책이 곧 출간된다고 했는데 출간이 된 모양이네요. 예, 네, 메타버스 어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비긴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겠죠. 비긴즈라고 예, 하는 거는 처음이다. 네. 제가 처음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메타버스라는 걸 어떻게 전문가한테 참 이게 외람된 얘기지만 한마디로 몇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다 압축해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한마디로 연결이야. 다 와닿더라고요. 그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 생각할 때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정의나 좀 압축을 해주세요. 가상과 현실의 아주 쉽게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융합을 넘어서 이제 경계 소멸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가상에서 현실에서 일을 해서 가상에서 대부분 돈을 쓰는 구조로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쓰는지가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경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에도 일부 있어 왔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현상이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과 현실의 융합. 조금 더 나가면 소멸. 헷갈리는데요. 참 중심 잡기 어려운. 우리가 실체에 아직은 살기 때문에요. 가상의 세계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단계가 지금 비긴즈라고 하셨는데 그 발전 단계 현재 주소가 어디쯤인지 짚어주세요. 예, 말 그대로 지금 비긴즈라고 하시면은 과거부터 메타버스가 있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메타버스가 비긴즈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비긴즈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네. 전문가 아닌 분들은 최근에 좀 듣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양분돼 있어서 기존에 이제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과 최근에 들으신 분들이 너무 이제 갭이 너무 커서 말씀대로 따지면은 기존부터 메타버스가 있어왔고 비긴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비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비상을 할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내려앉고 할 듯 하다가 내려앉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싸이월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세컨 라이프까지 그때도 분명히 메타버스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얘기들이 다시 또 이제 소멸되다가 다시 2016년도쯤에 이제 포켓몬고로 다시 메타버스가 다시 또 왔다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소강분만이 돼가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또다시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말로 이게 정말 이번에 비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메타버스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는 진짜 비긴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테이크오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의 과정들이 뭐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뭐 산업을 다 다지는 또 시장에서 맞습니다. 검증받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죠. 축적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나 콘텐츠나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소멸될 것인데 꺼진 듯 하다가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산업 트렌드를 탄다는 거죠. 그렇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저희는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 발전이 쭉 해온 그런 단계군요. 메타버스가 이제 저희가 고민인 것이 뭐 사업자나 사업을 참 특정하기가 어렵다. 네, 여러 분야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그 사업자들과 제휴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현실이 있고 가상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결해주는 기술이 뭔가라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술의 조합으로 가상과 현실이 연결이 되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코어 기술들을 한 4개 정도 꼽아보자면은 XR 기술, 가상융합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초소속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R 플러스 DNA라고 하는 이런 복합 범용 기술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지금 매개해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협력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합 범용 기술들을 다 가진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은 이런 기업들은 오랫동안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다져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인제가 시작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새롭게 지정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이 중에 일부 코어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 기술 하나만으로는 이 메타버스,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고 얼라이언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렇겠네요. 플랫폼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누가 지금은 완전히 이 채널, 이 연결을,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 과정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그죠? 여러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 가지 가상과 현실의 연결고리인데요. 네 가지 그 핵심 XR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XR은 뭡니까? XR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총칭을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로 저희가 이제 XR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DNA는 그러니까 사실 그 유전 분야의 DNA가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와 AI를 보통 이제 결합된 형태로 보통 DNA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술의 총체들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상세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기술들도 있지만 큰 코어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광범위하네요. 그죠? 네. 그 연결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고 핵심적인 주도권을 질 수 있느냐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분야가 실제로 하나가 꽉 잡히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많은 그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그 디지털 인간이죠. 이 활용도가 LG전자 봤습니다. 김래아 씨. 네. 처음에는 이런 그 디지털 인간들이 약간 좀 조합스럽게, 그러니까 뭔가 로봇 비슷하게 하다 지금은 정말 이게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그 디지털 휴머는 기업들이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릴 맥켈라 같은 기존의 가상 인간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2016년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2020년에 이 가상 인간이 혼자서 130억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명품 모델을 하고 실제 가수들과 협업해서 음반을 내고 자기 옷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130억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방식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릴 미켈라 지금 나오시는 분은 김래아 씨고 릴 미켈라 사진도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방식이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만드는 영역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도 나온 이제 이런 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든가 일반인들도 이제 앵커님의 사진이나 자료들 몇 장만으로도 아주 쉽고 빠르고 무료로 가상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더 가미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실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수익이 나면 시어하겠습니다. 아주 흥분되기도 하면서 사실 좀 혼돈스럽기도 하고 저희만 해도 이제 전통적인 이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몽롱할 때 이게 지금 꿈인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꿈인가 이런데 이제 실제에서 가상과 현실이 막 연결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휴머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분야인 거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키워드 2로 소위 이제 이 메타버스 전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인가, 투자자들은
특별히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예, 예.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누구야? 어느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이런 쪽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는 지난번처럼 살짝 있다가 사라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좀 확산되는 트렌드로 메가 트렌드로서의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트렌드의 지금 초기 단계입니까? 메가 트렌드로 확산되는? 이제 테이크오프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커다란 있던 레짐 체인지가 생길 때는 네. 산업의 변화와 이제 사회의 변화와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도 같이 이제 논의가 그렇죠. 막 급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맥락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 거의 전 산업 분야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생산성을 혁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과 동시에 또 수많은 이제 야기될 문제들이 또 이제 하나둘씩 제기가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가 단순히 산업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혁신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자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거나 아니면 치매를 치료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활용한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산업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거에 따른 네. 부작용도 같이 대처해 나가면서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도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심을 끌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는지는 뭐 앞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좀 소위 하고 있느냐? 페이스북 얘기도 먼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심이 있겠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나 활동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가장 최근에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인데 네. 페이스북이 이제 며칠 전에 분명히 선언을 했죠. 저희는 이제 소셜 미디어 그룹에서 메타버스 컴퍼니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가는 이유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전망치로 따지면은 2030년에 1,700조 원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주크버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모바일로 소통을 했는데 이 모바일이 사실은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최적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앵커님과 제가 우리들의 최적의 방식은 공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네. 공간에 있기 때문이죠. 또 어쩔 수 없는 매개체로 휴대폰을 썼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성숙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 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휴대폰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터치를 썼을 때 그 놀라움,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앱스토어에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그 앱스토어를 봤을 때 혁신이었죠, 소위. 혁신을 네. 느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전히 그때는 혁신이었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혁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오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약간 페이스북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역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약간 어프로치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기존에 있던 이제 SNS를 기반으로 했던 가입자들을 전부 다 이제 공간으로 다 넣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B2G 분야, 거버먼트, 군과 25조의 대형 계약을 맺죠.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예. 2010년 동안 홀로렌즈 12만 대를 공급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단순히 B2C나 어떤 게임 영역에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B2B와 B2G를 중심으로 더 많이 강력하게 라인업을 올리고 있고, 네. 물론 B2C 분야도 많습니다. 라인업이 있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그쪽 하나의 큰 영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이 어디서 나왔죠? 군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군의 혁신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웹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50년 동안의 인터넷 혁명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그 경험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군과 맺은 계약 안에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기능, 그리고 5G MEC와 결합된 그런 서비스들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거기에만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민간으로 나올 거고요.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겁니다, 분명. 예. 굉장히 큰 정말 변화인데요. 메타버스가 몰고 올 세상들이요. 저도 뭐 지금 말씀 들으면서 깊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지금 뭐하게 되는데요. 그럼 메타버스 산업 이 트렌드의 그 굵직한 그 주도권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술 플랫폼 기업 혹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뭐 장비 기기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지금 거의 다 이제 지나왔다고 치면은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애플처럼 플랫폼과 단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 하지만 이 기업이 독점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 모든 걸 다 갖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이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애플리케이션 영역들이 또 존재하고 뭐 스냅챗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그리고 삼성 같은 단말기 사업자들은 별도의 단말 영역들을 또 따로 구축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영역도 단 하나의 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단말과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는 영역들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유망하지만 네. 분명히 저는 특화형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화형 기업들로. 아, 네. 그런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 예. 뭐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씩 다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될 사업은 뭐 엄청난 줄 주고 다 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메타버스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들, 그 중심의 글로벌 기업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들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리 대형 사업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페토라고 인식되고 네. 있는 제페토 말고는 물론 그 뒤에 네이버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단말을 포함해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대형 기업이 좀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해외 기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특화된 영역들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상장했던 맥스트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아이 트래킹을 잘하는 비주얼 캠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넥트라는 기업도 이제 AR 기반의 솔루션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만 가지고 갔을 때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라이언스를 맺어가는가, 협력을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 얼라이언스에 같이 타서 생태계를 같이 끌어나가는 방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도 몇 개를 언급하셨고 제가 모르고 있는 기업도 이제 비상장 기업들은 전문가시니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는 너무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이 부분에 아까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선언할 정도의 그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까지는 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은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SK텔레콤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별도의 메타버스 컴퍼니를 또 만들었고, 네. 삼성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6월달, 7월달에만 제가 알기로도 한 5군데, 6군데 정도로 메타버스 그리고 플랫폼 NFT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해왔고요. LG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공강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면에 다 지금 테이프들을 다 그리고 계세요.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 그러게요. 페이스북도 사실은 아까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선언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절박함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살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전화를 한 거고요. 국내 기업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이제 플랫폼 기업 가운데 SK텔레콤이 이미 사실 시장에서 사실 SK텔레콤은 지주사죠. 통신사가 아닐 정도로 자회사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그 법인을 SK텔레콤에 지금 만든 겁니까? 사업부 정도를 만든 건가요? SK텔레콤이 이번에 이제 그 사업 부자를 하면서 네. 이제 동시에 이제 CEO께서 선언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을 한다고 선언했고 네. SK텔레콤 안에 별도의 이제 컴퍼니를 그러니까 CIC
별도의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법인은 아니고요. 네네. 내부에서 하나의 큰 체계를 만든 거죠. 예, 내부 조직으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SK텔레콤의 그 부분은 잘 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요. 좋은 팁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뭐 메타버스 하면 그냥 우욱해서 아까 이제 맥스트 얘기도 하셨지만 맥스트 상장 이전에도 네. 보면 자이언트 스텝, 네. 알체라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거랑 직접적인 관련 없거든요. 네. 이렇게 공시를 할 정도로 해서 변동성이 대단히 큰데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로 투자자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앞으로 공부하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조언 좀 주고 가세요. 일단 이런 혁명의 초입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저는 어떻게 네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의 크기를 누구 하나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 얼마나 크다고만 가늠하지 얼마나 클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자기만의 렌즈, 해석하는 렌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알차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인공지능 기업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인텔리전스가 없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갔다 그냥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런 거죠. 알차라와 같은 똑같은 역량을 가진 기업이 알차라는 우리는 AI를 이 정도만 쓸 거라고 선언하는 기업이 있죠. 근데 똑같은 역량을 가진 기업이 우리는 이 AI를 가상 안에서 충분히 쓸 거라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량이 똑같은데 지금 로드맵이 다르거든요. 그럼 저는 전자는 아주 약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자는 저는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걸 보는 렌즈를 우리가 기업들은 그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고요. IR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들은 그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누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믿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할 것인지. 예. 네. 오늘 딥사이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제한된 시간인데요. 아주 굉장히 압축적으로 과외를 좀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 이승환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